비가 안 오면 물가가 오른다? 황당한 말이지만 요즘 세상엔 이게 사실입니다. 최근 중남미에 극심한 가뭄이 닥치면서 전 세계 분류의 대동맥인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선박 통행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한 가스 운반선은 8,000km를 더 돌아가느라 15일이 더 걸렸고 추가 비용만 23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운송비가 오르니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결국 우리 일상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나마 운하는 글로벌 물류의 중심축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운하를 조선은 이미 17세기에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지를 절단하라! 운하를 만들기 위해 벌어진 무시무시한 스토리, 이른바 안면도 절단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안면도 절단 사건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려는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고 특히 송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육로로 송나라에 가기에는 매우 험난했기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백길을 주로 이용했죠. 그렇게 수많은 배가 오갔던 그 바닷길에서 유독 이 지역만 지나면 배가 뒤집히고 수백에서 수천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송나라 사신 서경이 고려 도경에 남긴 말에 따르면 놀란 여울물이 들끓어오르는 것이 천만 가지로 기괴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수백 번 바닷길을 넘나들었던 사신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곳은 바로 오늘날 태안반도와 안면도 사이에 자리 잡은 안흥량 해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다의 이름은 난행량, 말 그대로 항해가 어렵다는 뜻을 가졌었죠. 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자 사람들은 이름이 재앙을 부르는 것 같다며 개명을 시도, 안흥량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려에 이어 조선까지 안흥량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60년 동안 200척 이상의 배가 침몰했고 인명피해는 1,200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뒤흔든 재난 수준이었다는 점인데요. 단 한 번에 가라앉은 쌀이 무려 만석,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약 1,600톤인데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80억 원! 어치의 쌀이 바다에 빠진 겁니다. 이처럼 해마다 사고가 반복되자 고려와 조선의 왕들이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떠올린 해법은 바로 운하 건설이었죠. 운하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바다와 바다, 강과 바다 또는 강과 강 사이를 이어주는 물의 지름길이죠. 그렇게 시작된 조선의 운하 건설 프로젝트. 고려부터 조선까지 500년에 걸친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선 서로 다른 방식의 운하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이름하여 운하 오형제! 고려 인종 12년인 서기 1134년 운하 오형제의 첫째 굴포형이 드디어 사업을 들었습니다. 7km쯤이야 거뜬하지. 천수만에서 가로림만까지 직선수로를 뚫어보자고. 공사는 초반엔 순조로웠습니다. 부드러운 흙, 착착 들어가는 삽질. 하지만 문제는 중반 이후였습니다. 잠깐! 이건 왜 이리 단단해? 화강암이잖아! 당시 어떤 도구로도 도저히 뚫을 수 없었던 단단한 화강 안반. 결국 운하 오형제의 맏형 굴포형은 안타깝게도 첫 도전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고려의 운하 도전이 좌절된 뒤 그 진면은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 이번엔 운하 오형제의 둘째 간문형이 나섭니다. 이 계획은 조선의 명재상 하륜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죠. 그 아이디어는 바로 저수지를 계단처럼 쌓아 올리는 것.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에 5개의 저수지를 만들고 배를 한 칸씩 한 칸씩 계단 오르듯 끌어올리거나 내려보내는 간문형 구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에이,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안흥량은 여전히 거친 파도로 비웃었죠. 당시 기술력으로는 정교한 수문 설계나 시공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이 간문식 구조는 오늘날 매년 14,0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통과하는 파나마 운하가 대표적인데요. 현재 해상무역의 중심이 된 파나마 운하와 같은 구조를 구상한 것이니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이 흠이었습니다. 조선 세조 6년인 1460년 운하 오형제의 세 번째 주자는 바로 신숙주였는데요.
고려 때 파통 굴포 운하를 다시 파야 합니다, 전하. 이렇게 제안을 한 뒤 직접 태안 현장으로 출동한 신숙주는 전문가 포스 풀장착하고 치밀하게 현장을 검토했건만 삽들기도 전에 쿨하게 포기 선언을 하는데요. 그리곤 신중 동국 여지 승남에 이곳은 운하 건설이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남기며 가능성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맙니다. 1536년 조선 중종 31년 운하 5형제의 넷째 낙관주의 의향형이 나타난 건데요. 야, 땅도 평탄하대. 거리도 짧다잖아. 할 수 있어, 암만. 기존 굴포 운하보다 좀 더 수월해 보이는 경로를 선택했는데요. 네 번째 도전은 뭔가 순조로운 느낌이 들었건만 착각이었죠. 또다시 흙이 메워지며 결국 운하 기능은 상실하고 맙니다. 여기서 문득 아니, 그냥 육로로 가면 되는 거잖아. 너무 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운하에 대한 집념은 단순한 고집이나 집착으로만 볼 수 없는데요. 당시 조선은 남부 3도에서 수취한 쌀과 세금, 군사물자 등을 수도까지 운송해야 했습니다. 육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백 리를 지나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죠. 그야말로 시간, 비용, 인력까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서해 바닷길은 한 번에 대량의 물자를 운송할 수 있고 선박 한 척이 수십 마차분의 짐을 대신했죠. 그러다 보니 고려도 조선도 무려 500년에 걸쳐 운하를 파고 또 팠던 이유, 국가 생존을 건 선택이었고 운하 하나에 걸린 건 바로 나라의 전략과 경제 명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운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어라?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침내 운하 5형제의 마지막 카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형들이 실패한 자리를 한참 말없이 바라보더니 딱 한마디를 꺼냅니다. 이럴 바엔 땅을 잘라버려야겠어. 운하 5형제 중 가장 과감했던 막내 판목형. 그가 집중한 곳은 조은선들이 지나던 전체 항로인 안흥량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인 쌀썩은 여였습니다. 이곳을 가면 사람이 평생 돌아올 수가 없대. 여길 지나가면 쌀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니까. 수백 척의 배가 가라앉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바닷길에선 풍랑이 거세고 암초가 많아 배가 지나가기만 하면 쌀이 바다에 빠져 썩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판목형은 그래, 다 피할 수 없다면 제일 위험한 곳 한 군데만이라도 피해보자 라는 심산이었죠. 사실 쌀썩은 여의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일부 탐관오리들이 바다를 핑계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요. 전하, 배가 침몰해서 쌀이 종족도 없이 사라졌나이다. 아이고 전하, 배가 또 침몰해서 곡물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쌀과 곡물들이 탐관오리의 창고로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린 조선의 결단, 위험한 바닷길도 부정부패도 피해가자. 운하 5형제의 마지막 희망, 막내 판목형은 새로운 물길을 뚫기로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육지였던 안면곳. 지금은 섬처럼 보이는 이 안면도는 당시 육지의 일부였는데요. 그 사이엔 편한 단단한 바위층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목형에게 망설임 따위는 없었죠. 굴포형이 화강암에 부딪히고 간문형이 기술의 한계에 막히고 신숙주마저 가능성을 닫아버렸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육지를 자르는 결정을 내립니다. 모두가 돌아갈 길을 찾을 때 그는 직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회할 수 없던 국가, 그리고 마지막 형제는 단칼처럼 길을 냅니다. 댕강! 운하가 드디어 500년 만에 완성됐사옵니다, 전하! 조선인조 16년인 1638년 판목운하가 조선의 첫 물길로 기록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수로는 배 한 척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통로였지만 이 운하가 완성된 시기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보다 무려 23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년 동안 집요하게 운하를 만들어 온 조선의 여정을 훑어봤는데요. 멀쩡한 육지를 잘라버릴 정도로 운하를 완성시킨 이유? 그건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국가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쌀을 나르고 세금을 싣고 나라 살림을 떠맡은 배 한 척도 소중했기에 육지까지 잘라가며 물류의 길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우리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며 물류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물류기업 CJ 대한통운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초중량 화물을 옮기기 위해 도로를 새로 내고 다리를 철거, 보강하며 11워크 기술로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적, 지하철, 전투기까지 옮겨낸 이 기술은 단순 운송을 넘어 국가급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K물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선이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물류의 길을 냈던 것처럼 오늘의 물류 기업들도 기술과 집념으로 또 하나의 길을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물류는 언제나 길을 만듭니다. 길이 없으면 만드는 것. 500년 전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